민법 기출특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출특강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심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총은 기출특강이 심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채총, 물권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잖아요. 요 시간을 이용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우리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 우리 키워드 암기 노트, 키워드 암기 노트, 사실 암기법으로 정해놓은 정리해둔 암기 노트 요거예요. 제가 요걸 펴가지고 해드리지는 않을 건데 각 챕터별로 여기는 키워드 암기 노트 몇 페이지다, 뭐 예를 들면 20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드릴 거야. 해드리면 수업 들으시면서 아예 이걸 찾아보시면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또 해드릴 것은 이 암기 노트보다 더 여기는 이제 줄여서 제가 이렇게 그 중에 또 핵심, 완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정답으로 되는 핵심 요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문풀로 연습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더 핵심 코어를 여기서 한번 봐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갈 건데 민법 총칙 앞에 보면 거기 막 기출 표시가 7개는 출제 경향 분석 이런 거 해놨잖아요. 여기를 읽어보지는 않았죠. 뭐 시험 총평 이런 거 읽어보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요거 뭐 본다고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 보시면서 요렇게 좀 출제가 됐구나. 요렇게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바로 우리 민법 총칙 서론 파트로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암기 노트로 보자면 페이지 10이에요. 암기 노트 써드리면 암기 노트 10페이지, 페이지 10. 다음번에는 이제 암기 노트 말 안 한다. 네, 페이지 10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일단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제 문제 푸실 때 꼭 이걸 좀 해보세요. 요거 아니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말고 뭐겠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 틀린 질문, 옳지 않은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X를 골라. 그런데 옳은을 분명히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X짐을 막 찾고 있어. 그래서 옳은 것은 이럴 때는 O 이렇게 풀어봐야 된다. 표시를 하고 풀어봐야지 안 헷갈린다. 공부하실 동안에는 차분하게 혼자 보니까 그게 잘 보여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잘 안 읽어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럴 때는 이렇게 X를 하고 이 문제는 X를 찾으라는 거구나.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는 옳은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보시라고. 아셨죠?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근데 우리 법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5번부터 먼저 봐볼게요. 법관조야. 법률, 관습법, 조리. 법관조죠. 법관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성문법을 말한다고. 나라가 끼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이런 것들도 다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명령, 규칙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야.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달라. 관습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요건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에 관한 얘기인 거지. 근데 사실인 관습도 그러면 안 써놨느냐? 뒤에 가면 써놨어요. 사실인 관습에 관해서는 뒤에다 써놨는데, 그거는 우리 29페이지 가면 써놨다. 근데 이건 이제 책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쓰고 또 저기 쓰고 막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 정답은 3번이야. 그런데 4번,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맞죠? 근데 우리 이제 관습법의 성요건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관학전 그랬죠. 관학전. 관행이 있고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법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법적 확신. 지금 이거 저 암기노트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체 법질서, 헌법 기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딸들은 종중구성원에서 빼. 그리고 딸들한테는 안 줘. 이게 지금 세상에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관행이 있었고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었대. 근데 그걸 옛날 조선시대 때 관습법을 지금도 관습법이야! 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습법에 의해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들어간다고 그때는? 조리에 의해서. 조리에 의해서 성년 이상의 남녀 모두가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확정을 한 것이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나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취지를 다 써놨다. 그래서 여성도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된다. 종중의 구성원.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한다고. 종원이 된다라고 한다고. 2번 문제 봐보시면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X를 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국제법규도 요게 다 나라가 관련돼 있어. 그러면 된다고. 근데 전제는 봐보세요. 민사에 관한 것이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민사에 관한 것이면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조약 그 다음에 국제법규 많이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면 민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법 문제일 때 그런 거야. 이런 뜻인 것이라고. 요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이런 것들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정답은 뭐야? 2번이네. 참고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드리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2번이 답이 나왔죠. 그러면 3, 4, 5번을 읽으면 돼, 안 돼? 읽으면 안 되지. 언제 뭐하러 그걸 읽고 있어? 정답 나왔으면 끝이지. 시험은 내 실력 테스트 하는 데가 아니다. 실력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붙으러 가는 거야. 붙으러 가는 거. 붙는 데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충분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랐어도 이걸 어떻게 퍼펙트하게 알아? 다른 거 몰랐어도 2번을 답으로 찾았잖아요. 그러면 맞춘 거야, 이거는. 아셨죠? 그 다음에 관습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 기준과 관련해서 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해석 기준으로 공부한 게 있었어. 법률의 해석 그러면 자규보, 목사임신 그랬죠? 네, 목사임신이라고 했다. 여기서 사가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가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법률에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라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끝나.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계약을 X로 했는지 Y로 했는지 불분명한데 임의 규정에서는 X라고 해놓고 관습에서는 Y라고 한대. 근데 둘 중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계약을 Y로 해석을 한다고.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뭐? 임의 규정. 아까 우리 공부했죠? 위약금 약정은 이게 위약 벌이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수도 있어. 둘 중에 야 우리 손배예정 계약을 맺었어. 그럼 손배예정이 되는 거야. 근데 위약벌 약정을 했어. 위약벌이 된다니까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랬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뭐로 추정을 해준다고? 손배예정으로 추정해준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죠? 근데 법에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의 측에 의해서. 신의 측은 내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백지 규정이다 그래서 그냥 잘 해석하는 거라고. 그 말이다. 목사임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시면 3번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고마워 옳지 않은 것은 민사에 관해서 법률 관습법 말고 뭐로 간다고요? 조리로 간다 그러죠. 법관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조 요원이니까 막 답이 나오리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뭐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관학전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관습법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종중의 구성원 줄여서 종원이라고 했는데 종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만 된다 그랬어. 성년 이상의 남자만.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우리 출가 외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딸은 취급을 안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 전체 법질서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중의 구성을 확정하는 건 이제 관습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조리로 갔다고. 그 다음에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조약도 법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 문제로 가셔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꼭 연습을 하시라고요. 문제 푸실 때 아예 이렇게 푸시라고.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요거 우리 법관조이네. 법관조.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요게 다른 말로 하자면 법률의 해석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해석 기준 내지는 해석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요 얘기했었다. X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계약 내용이 A면 A가 된다고. X 계약의 내용이 A야 명확하게. 그러면 A지. 근데 X라는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얘들이 무슨 계약을 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법에는 B라고 돼 있고 근데 그 동네 관습은 C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C라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그 말이라고 이 말이.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우리 규칙도 명령 규칙도 다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틀렸네. 직권을 할 수 있다니까. 직권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 우리가 물권법 수업을 안 들었는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2번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된다.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것은 없다. 요거를 제가 아예 써놨어.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10페이지는 지금 우리 지금 암기 노트예요. 온천권,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이런 건 없다고. 온소 공사는 없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온소 공사는 없어. 그게 물권법에 가면 또 나와요. 52페이지에 보면 써놨다. 사실은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민법 총칙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제가 그랬죠. 민법 총칙 문제는 물권 채권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권 채권 내용인데 민법 총칙에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 민법 총칙 문제는 아니지. 엄밀한 의미에서 물권법 문제라고. 아셨죠? 네. 이렇게 된다. 참고로 근데 이건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양수인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등기 모가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은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은 못했겠네. 근데 소유권 취득은 못하는데, 그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게 있느냐? 이게 문제 됐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온소 공사는 없어. 온천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물권법 가서 공부하자고요. 그런 건 없다고. 온소 공사는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답 나왔네. 3, 4, 5는 읽을 필요가 없지. 하지만 공부니까 해보자고요. 사실인 관습은 요거 받고, 그 다음에 법관조 나왔네. 법관조. 그 다음에 5번도 봤네.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학전. 문제죠. 계속 반복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고, 자 6번 문제 가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꼭 여기다 옳은에다 동그라미를 찍어보라고.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X를 막 찾고 있어. 근데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렸네. 근데 또 그러면 1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또 습관적으로 한 번 더 읽어봐.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관습법 해야 된다니까. 사실인 관습은 아니잖아요. 틀렸네. 또 2번도 답이네. 이거 미치겠네. 근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 지금 뭘 찾으라고요? 옳은 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거지.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거라고. 아셨죠? 요걸 잘 보시라고. 자, 3번. 직권으로 확정하는 건 뭐라고요? 관습법. 틀렸네. 사실인 관습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돼.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29페이지 보라 그랬습니다. 29페이지랑 같이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에, 근데 그거 몰라도 4번 관습법이 사회질서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관학전이네. 관학전. 됐죠? 4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인데, 요거는 관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관습법을 말한다고. 확신까지 필요한 것은 관습법. 사실인 관습은 확신은 필요 없어. 확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법률 관계 나와 있는데 20페이지로 가시고, 여기는 암기노트 11페이지 펴시고 봅니다. 1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일단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우리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했었죠. 그런데 절대권은 뭐? 물권이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라고 했죠. 맞죠? 근데 이제 점유권이 물권인 건 알아야지, 공부를 하고 나면. 아직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물권법은 이제 또 뭐 물권법 가서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게 52페이지 가시면 또 물권을 쫙 정리를 해놨다. 52페이지 보시면 그 원리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그랬죠. 우리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뭐가 있다고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채권은 청구권이야. 근데 물권은 뭐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청구하는 권리야. 근데 물권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걸 내가 알아서 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시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라고 하죠. 우리 이름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형성권인 게 있죠. 어떤 게 그래요? 분할 매수 증감이 있었죠. 분할 매수 증감 11페이지 보면 다 있다. 분할 매수 증감이 그렇다고. 요건 이제 물권법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돼요.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우리 임대차에서 공부했죠.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한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 가면,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지상권자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 가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게 있는데, 요 매수 청구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 없었어. 원래 매매가 없었는데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형성권인 거지. 형성권은 어떤 걸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어떤 게 형성권이에요? 형성시키는 권리인 거잖아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한테는 돈 받을 채권, 대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고, 매수인한테는 그 X를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죠. 서로. 그건 계약으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뭘 했더니 그냥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주로 단독행위가 형성권이야. 이따 이제 보면 나와요. 단독행위가 주로 뭐라고요? 형성권이라고. 이것도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매수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형성권인 거지. 아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요걸 기억해 주신다. 차임증감청구권, 치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그래. 아셨죠? 분할매수증감. 그 다음에 일박예약 완결권도 형성권 맞죠? 요거 우리 매매에서 공부했잖아요. 매매에서 봐보세요. 예약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거라고. 근데 매매에서는 예약을 하면 뭐로? 일박예약
추정을 해줘.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그 완결권을 행사했더니 바로 뭐가 돼버려?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요거는 이제 매매편에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매편에 가면 이것도 써놨겠죠. 이런 것들도 또 써놨겠죠. 그런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틀린 거지. 상속회복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거지. 왜? 분할 매수 증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청구권인 거야. 참고로 근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어떤 거라고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넓게는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형제가 나 빼고 다 가져가 버렸네? 아니면 형님이 다 가져가 버렸네? 아버지가 나한테 살아생전에 주셨다고. 그러면 내 몫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또는 혼외자가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혼외자가 나타나서 돌아가신 뒤에도 강제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때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뭐요? 혼인중개자 옛날에 이제 적자, 서자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적자들이 다 나눠 가지고 내 몫은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몫 내놔 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청구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줘야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청구권인 거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청구 중에는 뭐만 그래? 분할 매수 증감만 형성권인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됐죠? 우리 암기 노트에는 그렇게 암기법을 열심히 제가 그냥 다 써놨다. 암기법 써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시면 2번에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야.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상계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100만원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또 반대로 이건 지금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이고 을이 예를 들면 80만원의 또 채권을 갖고 있어. 요거는 갑이 갖고 있고 요거는 을이 갖고 있고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 80만원 범위에서 퉁 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계했더니 상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뭐라고? 형성권이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계다, 형성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었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외웠죠? 그런 것들이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지. 완전 촘촘하게 정답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됐죠? 그럼 우리 이제 민법 문제 그러면 1번이 법원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도 낸다면 2번 문제가 이게 나올 건데 1번과 2번은 다 맞춘 거야 이제. 맞죠? 나머지 보자고요. 소유권은 지배권이야. 물권이니까. 맞네. 그 다음에 사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사원총회에서 결의권 이런 것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야. 참고로 사원권에는 자의권과 공의권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사원권에 뭐가 있다고? 자의권, 공의권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의권에 해당하는 거지. 공의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야. 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그건 자의권에 속하게 되죠. 이걸 이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사원권에서 나온다. 봐보세요. 계약해제권 형성권이 맞지. 일단 먼저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맞네. 근데 형성권인 것은 봐보세요. 원래 계약이 유효인데 그것을 계약을 채권자가 해제했더니 뭐로 바뀌어버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형성권인 거야. 여러 가지로 지금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나한테 돈이 되잖아요. 재산권이 맞네. 물론 이제
요건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 제가 인사 그럴 땐 재산권이고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청구권인 거지. 얘는 청구권 맞죠? 지청 형항에서는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절대권 상대권으로 나누자면 상대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3번 문제. 형성권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일단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맞네. 그 다음에 요것도 맞네. 근데 분할 매수 증감이 그렇고 유입기 상환소유권은 형성권이 아닌 거지. 얘는 그야말로 뭐야? 청구권인 거지. 요건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다시 공부할 건데 임대차에서 공부한 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임차인한테 때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유입기 상환청구권이 있죠. 근데 청구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번이 답이라고. 다시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중에서 뭐만? 분할 매수 증감만. 그렇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형성권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형성권이 주로 나온다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시면 4번에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얘는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기억번에 아니겠죠. 아니지.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간 건 다 제껴. 기억번 들어간 건 제껴. 점유자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제껴. 그럼 니은 들어간 건 제껴.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 요 경우는 디귿은 풀 필요도 없네. 아, 지금 테크닉 공부하는 테크닉. 박스 문제는 제끼면서 푸시라고. 제껴 그랬더니 5번밖에 안 남았어. 봤더니 봐보세요. 형성권 맞죠? 형성권 맞죠? 분할 매수 증감. 그러네. 와, 진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성권이 아닌 것은, 여기는 3번이네. 근데 일단 봐보세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맞죠? 취해 예약완결권. 채권자 대입권 그런 성질이 전혀 아니야. 됐죠? 그냥 채권자 대입권은 대입권이다. 답이 3번이네. 아, 참고로 해보니까 제가 그 암기법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완전히 내 거로 만드셔. 제가 여기에 암기 팁 다 못 넣은 것 중에 병숙 여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서는 옳은 것은 그랬죠. 근데 옳은 걸 찾아야 돼. 동그라미 꼭 이걸 하셔야 된다고. 매매이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얘는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형성권이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아니네. 틀렸어.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고?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그 공부했죠? 생각나요 안 나요? 시효로 소멸하면 소멸한다고. 요거는 어디서 공부했어요? 소멸시에서 공부했지. 47페이지 가면 47페이지 맨 밑에 맨 끝에 가면 그렇게 써놨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소멸한다 라고 해놨다.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침. 그 말은 종된 권리도 소멸해.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요걸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넣자면 앞에다 2번 문제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1번, 2번 뭐 1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 뒤에 있는 내용이 여기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종합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아까 공부했네.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 돼, 안 돼?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뭘 해야 돼?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 1년 5년 내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이 있는데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연기적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제 봐보세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서류 거부는 뭐가 된다고? 동시행 관계다 그랬죠. 근데 오늘 날짜인데 잔금 안 갖고 와서 등기 넘겨달라고 말을 해.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미치겠네. 이 새끼 이 새끼랑은 안 하고. 너 권리 없어가 아니고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이렇게 하는 권리인 거지. 좀 유식하게는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가 항변권이야. 너 권리 없어가 아니라고. 너 권리 있는 거 맞아. 등기 시효권 인정되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는 안 넘겨주면서 잔금만 달라고 한대.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 너 등기 서류 갖고 올 때까지 나도 잔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죠? 이해가 됐네. 요걸 민총만 공부할 때는 도대체 뭔 소리야 막 그렇게 돼. 근데 이제 다른 걸 공부하고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고. 행사상 일신 전속권 그러면 이게 대위나 대리 할 수 없는 것을 말해. 근데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채권대 대위권 편에 가서 보면 뭐가 있다? 이렇게 채권대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 권리가 된다고 써놨다. 잘 보면 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걸 남이 행사하면 절대 안 돼. 이럴 권리는 아닌 거지. 됐죠? 그래서 행사상 일시전속권이 아니다. 대리나 대위에 친하지 않는 게 행사상 일시전속권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가시면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다 옳은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번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거 공부했다. 계약을 하면서 이게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어. 사기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야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곧 건설 예정이래.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있대.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거야.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 그러면 신의 측에 의해서 원래 그런 것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 그랬죠. 안 알려준 게 뭐가 된다고? 사기가 된다고. 부작위한 기망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은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한다고. 그 사람은 나 도저히 공동묘지 옆에는 못 살겠네. 그러면 취소하고 내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한편 사기치는 건 뭐가 된다고? 불법행위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이건 다 생긴다고. 경합하여 병존한다 라고 한다고. 경합 병존하는데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한다고? 선택적 행사,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암기 노트는 34페이지 가면 34페이지에 나와 있다. 여기다가 다 써주면 이제 책이 너무 막 두꺼워져.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34페이지. 예, 가시면 그래서 3번의 기억본 맨 위에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 병존하는데 행사는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건 아니야.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맞죠? 기억번이 맞으니까 기억번 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2번을 제낀다. 니은번 보자고요.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간다고. 이때 민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경합병존한다. 그러니까 틀렸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피용자가 있는데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어. 불법행위. 피해자. 그런데 회사 일을 하다가 그랬네. 그러면 여기서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750조에 의해서, 근데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져. 근데 이제 이 피용자가 공무원이야, 국가야. 이건 756조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얘들은 국가배상법으로 가버린다고. 국가배상법만 적용하지 사용자 책임을 안 간다고. 됐죠? 그거는 124페이지에 나와 있다. 12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책임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 듣네.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걸 모아놓을 필요는 없어.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12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사용자 책임에서 1번에 3번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어디로 간다고요? 국가배상법 2조로 간다고. 756조가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니은번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네. 다 풀어봐야 되겠네. 디귿번 풀어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코너 내에서 경합병존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요것도 우리 공부했다. 매매편에서 한번 공부하고 소멸시효편에서 공부했다. 우리 땅을 샀는데 그것도 10년도 지난 뒤에 땅을 한번 파봤더니 거기에 막 불법 쓰레기들이 매립돼 있네.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다 알고 그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땅에 하자가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근데 담보 책임은 여기서는 얼마라고? 제척기간 6개월이죠. 6개월 지나면 끝이야. 근데 이게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는데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게 또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도 걸린다라고 했다. 근데 어쨌거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둘 다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이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계속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 11페이지에 있는데 8번. (11페이지서부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어보자고요. 1번 신의치 기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은 사실 법에 있죠. 법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법률 규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런데 2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수익 보장해 줄게 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 수익 보장 못해.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익 보장하는 게 만약에 강행복 기반이야. 강행복 기반은 원래 뭐예요? 무효죠. 근데 이게 나중에 무효 주장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된다고. 신의칙의 한계로 뭐가 있다고요? 신의칙의 한계로 제강이 있다 그랬죠. 제강. 다음 페이지 보면 1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신의칙의 한계로서 제강이 있다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범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깡패들이 의리의리 하는데, 의리 이런 얘기 하는데 깡패들의 의리는 법적으로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리는 없어 이 말인 거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 얘기는 했습니다. 인지청구권을 언제 행사를 한다고? 대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한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혼외자도 몇 살이 됐어? 40, 50이 됐다고. 30세, 40세, 50세 이 정도 돼서 아들로 인정하고 내 상속분 내놓으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인지청구권이야? 그런 말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말인 것이다. 네, 그건 실효의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 3번에 나와 있죠. 인지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4번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 고지할 신의식상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한다.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거기 계약할 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알려줘야 돼 하는 법에 뭐가 없어도 그래도 이런 건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 신의칙의 기능에서 뭐가 있다고요? 해보수 금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해석 기능에 보면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 같은 게 그런 거라고. 공동묘지가 있어. 그러면 알려주라니까. 알려주고서 그래도 그 값에 살래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알려주고 없는 척 하면서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조용해요. 밤에 아주 조용해요 까지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무 좋겠지. 숲세권이네 그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누워 계셔. 지금 쾌적해요 라고만 광고를 했어. 지금 쾌적하지. 근데 앞으로는 쓰레기차가 많이 다닐 거야. 지금은 쾌적하다니까.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라고. 근데 법에 규정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신의칙에서 그런 의무가 생긴다고. 됐죠? 그래서 4번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보호무 그랬는데 보호무는 사용자가 보호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사용자는 제일 중요한 의무가 이제 월급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일하면서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무를 부담한다. 요거를 그때 얘기했는데 병숙여사라고 이렇게 했다. 병원, 숙박계약, 여행 주최자, 여행계약에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병숙여사 이렇게 했는데 거기 1번에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필히 거기서 꽂혀가지고 8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병숙여사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긴 했는데 암기 팁으로는까지는 만들지를 못했어. 네,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병숙여사 보이죠? 병숙여사 해두고, 근데 이제 이게 총칙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내년에는 병숙여사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해두자.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여기서 우리가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칙까지 해버리자고요. 9번 문제 가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신의칙과 관련해서 기억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혐의를 알고서도 법률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제강 생각하면 되겠네. 강행법규 됐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야. 맞아요. 일단 기억번이 들어가야 되겠네. 기억번 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제껴. 다 제껴. 그 다음에 니은번은 맞죠? 신의칙 위반에 어떤 약속을 했어. 그럼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디귿 니은 풀 필요도 없어. 예.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예. 맞고, 그러니까 니은번은 답이 아닌 거지. 니은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억밖에 안 남잖아요. 1번이 답이라고. 제가 말을 좀 거꾸로 했나 봐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 같은 것들은 알려주름으로 부담한다니까. 근데 디귿번은 아직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너무 심하네. 그러면 보증인의 책임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12페이지에 보면 수정 기능이 있죠. 보증인의 책임 제한을 인정해. 그게 계속적 보증이나 일반 보증에서 다 인정돼. 그러니까 요 말은 봐보세요. 계속적 보증은 물론 일반 보증에서도 이런 뜻이라고. 너무 심하네. 보증인이 믿고 막 마구 빌려줘. 주채무자는 막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야 이건 너 다 달라고 하는 건 안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시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시내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1번이 맞아요. 2조 1항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2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권리를 남용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틀렸어. 언제나 틀렸다. 우리 요렇게 말했었죠. 권리 행사가 만약에 신의칙 위반이다. 그러면 권리 남용이 되는데 권리 남용이 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소멸하려면 특칙이 있어야 돼. 특별히 규정이 있어야 돼. 특히 친권 남용 같은 경우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그러면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안 외워도 돼. 여기까지는 이제 가족법 문제니까 됐죠? 친권 남용이 있으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근데 친권 상실을 안 시킨 경우도 있었어.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유치원을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거기 또 버스 그 차 있죠. 운행하는 차 기사하고 바람이 나버렸네.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구나. 네,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이제 너 빨리 나랑 살아. 그런데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기사가 나중에 남편을 찔러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죠? 바람핀 엄마.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있었어. 근데 애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를 판단하다가 이제 완전 그 친가 쪽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친권 상실 선고 청구를 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그 남편을 죽인 건 아니니까 바람핀 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할머니보다는 누가 더 낫겠다? 엄마가 낫겠다. 그래서 친권 상실을 안 한 사례도 있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나가 나오면 또 한 가지 한다. 언제나가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 인생이 항상 언제나 그렇진 않아. 아니 민법 문제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다 적용된다고. 사정변경의 원칙은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계약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을 때. 내 사정이 바뀌어서 말이야, 이런 말은 안 통하지. 예,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다. 거기 1번에 1번 사정변경의 원칙에 1번에 1번 객관적 사정 그랬죠. 주관적 사정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아이고야가 나오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세상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 판례를 다 읽어봤다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일일이 다 읽고 판례 책을 옛날에 만들었었다니까. 지금 여기 저 주택관리사 말고 고시 강의할 때.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읽으니까. 그걸 뭐 하루 이틀 했겠냐고요. 11번.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1번 보시면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약정된 보수액이 있으면 이거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너무 많네. 그러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는 거지. 이게 수정 기능이죠. 수정 기능. 그래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부당히 과다해. 그러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무사한테 일을 맡기는 게 뭐예요? 위임계약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세무사 말고 변호사에 관련된 판례도 있어.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 아셨죠? 근데 그거 뭐 세무사 아니고 변호사로 나오면 이걸 못 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체명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려면 그게 뭐 해야 돼? 계속적 보증계약해야 돼.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는 이게 일반 보증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요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요게 큰 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직원들한테, 책임 있는 직원들한테 뭐 이사 이런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그 거래처에서 너도 보증 서둬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거래할 때 뭐 외상대금 이거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걸 요구하는데 내가 보증 안 서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나 회사 그만둘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쭉 가. 그래서 그런 앞으로 회사 거래와 관련해서 생기는 채무를 다 책임질게요 계속 생겨. 그러다가 딱 이 중간에 여기서 퇴직을 했어. 퇴직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계속적 보증이 아니고 일반 보증은 예를 들면 봐보세요. 돈 1,000만 원 빌린 것을 보증을 한 거야. 앞으로 생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해지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는 안 생긴다고. (98페이지) 가시면 다시 또 써놨다. 맨 끝에 동그라미 4번 계속적 보증에서 동그라미 4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는 근보증에서만, 근보증이 계속적 보증이다. 그렇고 확정 채무에 대한 일반 보증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금방 얘기 드린 거예요. 됐죠? 모르겠으면 일단 이제 외워두고 나중에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수업 시간에 나온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게 뭐요? 병숙 여사님이네. 예. 그다음에 인지청구권 맞고 5번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요게 지금 강행법규인 거야. 그 말을 안 써놔가지고 좀 헷갈렸어 사람들이.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건 강행법규 위반일 때 그런 거잖아요. 임의규정 위반은 무효가 안 되죠.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건 무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강행법규란 말이 빠져 있어. 답이 5번이네. 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 뭐 편입허가 뭐 이런 얘기를 알라는 게 아니다. 강행규정, 제강은 신의칙의 한계라고. 자, 이렇게 두시고 쉬었다가 권리주체 자연인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